예, 이번 시간은 미국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에 관한 원리 중에서 과도한 광범위성 원리, 또 막연하기 때문에 무효의 원리, 명백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이런 것들을 강의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기본권 또는 자유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미국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는 미국 헌법의 핵심 또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의 표현의 자유에 중요한 이러한 원리들이 있는데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이러한 원리는 가장 그 미국 헌법에서 강조하는 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과도한 광범위성 원리부터 가겠습니다. 그 표현의 자유 문제를 다루는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과도한 광범위성 원리하고 막연하기 때문에 무의 원리입니다.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서 주라든가 주가 추구하는 이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표현의 자유를 부적절하게 제한하는 경우에 표현의 자유를 부적절하게 제한하는 경우에 이런 과도한 광범위성 원리와 막연하기 때문에 무의 원리가 자주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컨즈 대 뉴욕 사건. 이 컨즈라는 사람은 침례파 목사이십니다. 이 목사님인 컨즈가 정부의 허가 없이 종교적 집회를 개최하려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에 위반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뉴욕 항소법원은 유죄를 인정했는데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그것을 파기환송했다는 거죠. 그 미국 연방 대법원의 다수 의견에서는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포함되는지를 이 뉴욕 항소법원에서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 조례 규정에서는 컨즈 목사의 집회 허가를 거부하는데 그 조례를 원용했지만 과도하게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이 조례 규정은 바로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 하에서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그러니까 과도한 광범위한 조례 규정은 표현의 자유에 위반된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이런 컨즈 대 뉴욕 사건이 유명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러한 과도한 광범위성 원리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세 가지 법의 유형을 우리가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검열법, 금지법, 구제법이라는 겁니다. 이 과도한 광범위성 원리의 논점에 따라서는 검열법이라든가 금지법이라든가 구제법 이러한 세 가지 형태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검열법은 뭐냐? 이러면 예를 들면 형사 신디칼리즘법과 같은 검열적 성격의 법을 우리가 검열법이라고 하는데 이 검열법은 그 공적인 문제를 옹호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공적 문제를 논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제한을 가하는 것이 이제 검열이다. 그 다음에 검열법이다. 그래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검열법에서의 광범위성은 표현 행위나 결사를 침해하는 선동법과 같은 금지법의 광범위성보다 더 엄격해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열법에서의 그 법 규정은 이 금지법보다는 더 엄격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명확하게 또 세밀하게 규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금지법은
표현행위 또는 결사행위를 침해할 수가 있는데 중립적 관점의 경향을 보이는 이러한 방식은 금지법을 합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연방대법원 구제법의 광범위성보다 금지법의 광범위성을 더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검열법이 가장 엄격하게 규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금지법을 엄격하게 규정해야 되고 구제법은 더 덜 엄격성을 덜 갖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왜냐? 이 구제법이란 것은 이제 수혜적인 법률이니까 수혜적인 법률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격성을 강하게 요구하지 않는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구제법에는 뭐 로비라든가 캠페인이라는 게 선거운동입니다. 기부 행위, 노동조합의 선거를 규제하는 법 등이 이제 구제법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예. 그다음 세 번째, 과도한 광범위성과 상업적 표현을 보겠습니다. 상업적 표현은 어떻게 과도한 광범위성 원리가 적용될 것인가? 상업적 표현에 과도한 광범위성 원리가 적용되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는 명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올라릭 때 오하이오 스테이트 바 사건에서 주 최고법원은 수감된 자들에 대한 선전을 이유로 한 오하이오 주의 변호사를 지지했습니다. 그 다수 의견에서는 같은 수감자에 대한 선전, 수감자에 대해서 뭐 광고를 한다든가 선전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상업적 표현이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은 비상업적 표현이 규제받는 것과 같지 않고 따라서 과도한 광범위성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과도한 광범위성 원리가 제공되는 추가적인 보호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도한 광범위성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또 설사 상업적 표현을 한 자가 과도한 광범위성 원리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브로드릭 대 오클라호마 사건에서 요구했던 것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오랄릭 사건과 프리머스 사건에서 사실상 과도한 광범위성 원리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연방대법원은 변호사의 권유행위를 상업적 표현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 만일 어떤 표현이 상업적 표현으로 인정된다면 과도한 광범위성 원리에 따른 분석은 적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상업적 표현의 특수한 성격과 상업적 표현에 대한 수정법 제1조상의 비교적 최근의 보호조치 때문에 합법적인 규제이익을 위한 경제법률에 대해서 행해진 수정 일법상의 관련 소송들은 주의 있게 판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잘못된 사업적 관행을 저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적 표현에 대한 규제를 무효하기 위해서 연방대법원은 과도한 광범위성 분석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상업적 표현에 있어서는 과도한 광범위성 원리를 이 원리를 잘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도한 광범위성과 당사자 적격인데 미국 연방대법원이 표현에 있어서 위헌적인 과도한 광범위성 규제를 하고 있는 법률을 무효하려고 할 때는 이제 당사자 적격의 문제인지 아니면 수정헌법 제1조상의 문제인지를 잘 분간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겁니다. 심사 대상인 법률이 과도한 광범위성 원리에 해당하는가 또는 뭐 법정에 선 개개인들에게 수정헌법 제1조를 근거로 해서 당사자 적격이 흠결되었다고 주장해 왔는데 그러나 당사자 적격이나 과도한 광범위성 원리 문제를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미국 연방대법원이 과도하게 광범위한가 여부로 해당 법률을 판단할 때는
그 해당 당의 개인은 그 법률이 너무 포괄적이고 또 포괄적이어서 보호되는 표현이나 보호되지 않는 표현을 모두 규율하고 있다면 그러면 이제 과도하게 광범위성 원리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그 어떤 법률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보호되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든지 정치적 반대자들에게 자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그 법률은 과도하게 광범위한 것으로 판단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연방대법원이 그 법률이 합헌적으로 보호받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든지 반대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선별적인 수단으로 사용될 일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면 그 법은 허용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섯 번째, Secretary of State, Joseph Munson Incorporation 사건인데, 이 사건에서 이제 이 사건 1984년에 잠깐만요. 1980년 사건입니다. 요 사건에서 이제 먼슨 코퍼레이션 사건에서 내용은 뭐냐면 이제 자선 비용의 모금 한계를 25%로 정한 법률을 이제 미국 연방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직업적으로 이익을 남기는 기금 모금자, 그러니까 기금 모금 행위를 하는데 이것은 이런 회사들이 있죠. 이런 회사, 먼슨 코퍼레이션인데 이런 회사들은 이런 회사들을 규율하는 법률이 위헌 여부가 이제 문제가 됐는데 이러한 기금 모금자는 정기적으로 권유를 통해 모아진 기금의 25%가 넘는 액수를 자기네들의 이익으로 청구를 했었습니다. 정부의 행정 담당자는 그 같은 권유 행위를 통한 수익의 25%가 넘는 액수를 받거나 이에 대한 계약을 맺는 것을 법률상 소송을 할 수 있도록 기금 모금자에게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법률 적용을 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요셉 먼슨 코퍼레이션 사건의 재판부는 자선단체가 사용한 비용을 제한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기부 권유를 위한 필요한 정보의 분배를 위해 돈을 쓸 수 있는 수정헌법 제1조상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판시를 통해서 그러한 법률을 무효화했습니다. 이런 25%의 기금 모금자가 자기네들의 이익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제한하는 법률은 비영리 단체가 행하는 부정한 모금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할 정부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를 통해서 첫째, 미국 연방대법원은 판결을 위해 충분한 성숙된 사건, 케이스나 쟁송, 컨트라버시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모금회사들이 소송으로 인해 위협받고 그 사건은 주법원들이 완전히 판결을 다 내렸기 때문에 실제적인 쟁송이 존재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쟁송 여부는 갖추었다. 두 번째, 미국 연방대법원은 기금 모금회사들이 자신의 권유 행위 비용으로 모금액의 25% 이상을 사용하기를 바라는 또 자선에 관한 수정법 제1조상의 주장을 하도록 허용할 것인지를 결정해야만 했는데 수정법 제1조상의 과도한 광범위성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는 제3자 적격의 문제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그래서 다수 의견은 제3자가 연방헌법 3조를 만족시킬 만큼 충분한
실제상의 피해를 입고 있는지, 절차상의 문제에서 적절하게 쟁점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심리하도록 했고, 그래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모금자가 제3자 적격을 보유한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방대법원에서 이제 수정법 제1조가 소송 문제가 된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소송자의 이익이 아닌 사회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언론에 대한 제한을 상대로 위헌소송을 제기하도록 제3자 적격을 허용해야만 했습니다. 이는 뭐 법정에 서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수정헌법상의 권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죠. 과도한 광범위성 원리는 수정헌법 제1조상의 위반 문제나 당사자 적격에 물려 분리되어 인식되어 하나 뭐 어렵게도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 재판을 과도한 광범위성 문제 일부로 부정확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 요셉 먼슨 코퍼레이션 사건의 세 번째 문제는 모금 비용을 제한하는 이 법률이 부분적으로 삭제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언론 활동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완전히 무효가 되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 법률이 문헌상 그대로 유지된다면 법원들은 각 사건마다 모금 비용의 제한이 직업적 모금자에게 지불된 비용에 대해 합법적인 제한인지 아니면 자신의 의사표현을 유포하기 위해서 자선 조직의 능력을 제한하는 규제인지를 판단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다수 의견은 이러한 제한이 사기 행각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실제적 이익과 정확하게 관련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자선 행사를 알리는 데 사용되는 모금 비용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사기 행위를 방지하는 데 그렇게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뭐 과도한 광범위성 때문에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잘 헷갈렸는데 이 다수 의견은 이 사건에서 이 법률이 실질적으로 광범위한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비록 많은 모금 비용이 든 몇몇 단체들이 수정헌법 제1조상의 활동을 전혀 관련 없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은 정보 제공을 포함한 보호받는 수정헌법 2조상의 활동이 포함되는 모든 자산적 모금 행위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이 판결에서는 과도한 광범위한 원리에 위반된다라고 판시를 했던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원리로 가겠습니다. 예, 막연하기 때문에 무효 원리. 예, 막연하기 때문에 무효 원리. 예, 첫 번째 이제 막연성과 형법의 일반성 이렇게 보겠습니다. 막연하기 때문에 무효 원리는 단지 언론의 자유나 다른 기본권을 규제하려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형법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법들은 일반인들에게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되기 전에 어떤 활동이 범죄로 되는지에 관해서 명확한 자료를 제공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렇죠? 형법과 관련해서 형사적 제재와 관련해서 미리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 그것을 일반인들에게 알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규정하면 그것은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일반적인 형법의 이론입니다. 두 번째, 막연함과 수정법 제1조,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과 같은 기본적인 헌법상 권리를 제한하는 법을 심사할 때는 막연하지 않다는 것을 막연한 규정에 의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첫째, 그래서 법률에서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를 사람들에게 정확히 알려주는 것은 범죄와 그 다음에 헌법상 권리를 구성하는 행위를 구별할 경우에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어떤 법이 기본적 권리와 관계되어 있거나 그 범위가 막연하다면 이는 그런 그 막연함으로 인한 어떤 공포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 행위를 하지 못하게 만든다. 다시 말하면 재산의 이용과 관련된 불법적인 법률은 불명확한 법률은 어떤 불명확한 법률, 특별한 헌법적 의미를 부여함 없이
위축 효과만 가져온다는 거죠. 둘째, 막연하기 때문에 무효의 원리는 정부관계법을 시행하는 경우에 명확한 기준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막연하기 때문에 무효의 원리를 적용하려면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법을 적용하는 공무원들은 선별적 기준으로 법을 적용할 때 재량권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공무원들의 재량권은 법이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 권리를 제한하는 아주 위험한 상황으로 이를 수 있다. 이겁니다. 셋째, 수정법 제1조는 breathing space라고 하는데, 이제 숨 쉴 여지를 필요로 합니다. 관용적인 정부의 규제는 명확한 특정성을 지니도록 규정해야만 합니다. 명확하고 특정된 법률은 어떠한 언론 활동, 표현의 자유가 규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국회의 숙고된 판단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넷째, 수정법 제1조형에서 포괄적이거나 부정확한 적용이 가능한 형사법의 존재를 허용하게 되는 특별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수정법 제1조 상의 표현의 자유는 우리 사회에서 아주 귀중한 만큼이나 민감하고 침해되기 쉽다. 결국 막연하기 때문에 무효의 원리는 언론이 보호되는 언론을 보호되는 표현을 규제하거나 그다음에 처벌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명확한 기준 없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에 대해서는 엄격히 금지시켜야 된다. 이라는 말이겠습니다. 막연성과 국기 오용금지법. 막연하기 때문에 무효의 원리. 이거는 스미스 대 고건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이제 피상고인은 자신의 바지 엉덩이 부분에 작은 미국 국기를 제봉해 다닌 것을 이유로 국기 오용 금지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법에서는 성조기를 공개적으로 훼손하거나 짓밟거나 모욕적으로 다루는 개인은 형사적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수정법 14조의 적법 절차 조항에 의거해서 이 법의 내용이 막연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웰 대법관은 이렇게 말했는데, 막연하기 때문에 무효 원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주의나 경고의 개념을 구체화해보면 자의적인 법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실상의 법 집행자나 판단자가 사용할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지닌 법이 필요하다. 법률의 물리적 범위가 수정법 제1조 상에 의해서 보호되는 표현에 이를 수 있는 정도라면 막연하기 때문에 무효의 원리는 다른 어떠한 것보다 엄격한 정도의 특정화를 요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국기 오용금지법은 국기를 어떻게 다루는 것이 범죄가 되고 또 되지 않는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법률은 어떤 경고나 주의를 제공해 주지 못했는데, 국기에 대한 모욕적인 사용이라는 기준은 너무나 애매모호해서 그 집행을 담당하는 경찰관이라든가 판단하는 판사라든가 배심원들이 어떠한 행위가 모욕적인 것인가를 자신이 가진 호불호에 따라서 결정할 수가 있게 되고, 모욕적인 사용에 대한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적법 절차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포웰 대법관은 무엇이 국기 모욕을 구성하는가에 대해 경찰이나 법정에 그같이 폭넓은 재량을 부여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기에 대한 도덕적 의무는 세대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어떤 행위가 위법한 것인가를 법률은 명확히 특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덜 제한적인 수단의 심사. 입법의 목적이 실질적인 정부 이익에 따라 합법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 법률이
좀 더 명확하게 규정될 수 있는 것이라면 기본적인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광범위한 수단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법률의 침해에 보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좀 더 완화된 수단이 있는가의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가장 덜 제한적인 수단의 심사라고 합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법률이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가장 덜 제한적인 수단을 이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 통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규제와 같은 비언론적 영역에서도 가장 덜 제한적인 원리는 역시 적용되어 왔지만 사실 언론의 자유에서 이 가장 덜 제한적인 수단의 심사가 중요하다. 쉘턴 대 터커 사건에서 최소 규제의 원리를 보여준 중요한 사례가 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알칸사스 주 교사가 주법에 의해서 자신이 최근 가입하거나 활동했던 모든 단체의 명단을 매년 보관 제출하도록 요구받았는데 원고인 쉘턴과 그 외 다른 사람들은 명단 확인선 제출을 거부해서 자신의 교사 계약을 갱신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의 결과 그는 공산당원이거나 폭력에 의한 정부의 정복을 지지하는 어떤 단체의 소속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쉘턴은 전미 유색 인종 지위 향상 협회의 멤버였고 재판부는 명단 확인서에서 그 정보를 확인하였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주가 교사에 대한 적합성이나 적절함을 조사할 이익이 있다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알칸사스 주 법률에는 이러한 합법적 목적을 넘어서는 것이었고 이 법에 의한 자료의 축적은 비밀이 유지된 것도 아니고 공적인 노출이 허용되기도 하였으며 공개적 단체에 속했다는 이유로 학교 감독자에게 제재를 당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주의 공개 요구는 완전히 제한된 것도 아니었고 이 법의 무차별적인 포괄성은 교사의 적합성이나 적절함에 주의 합법적인 심사를 정당화하는 것 이상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위헌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명백하고 현존한 위헌의 원칙은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